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형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죠. 직장이나 학업 또는 가정생활에서 문제에 부딪혀서 이 스트레스가 심할 때 그렇기도 하고 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하는데요.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익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정환 과장과 함께 우울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우울증.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된다면 적극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울장애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홍정환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흔히들 저희가 우울하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는데 기분이 우울하면 우울증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살다 보면 우울한 날도 있고 기분이 좋은 날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울하다는 것만으로 우울증 진단을 내릴 수는 없고요. 이 정상적인 기분을 변화를 벗어난 심한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우울증이라고 우선 부를 수도 있긴 한데 이 증상만을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은 이 우울감 때문에 사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우울하기 때문에 놀고 일하고 사랑하는 그 기능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 주로 우울증을 진단하게 되고요. 이게 우울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들은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증상 때문에 사는데 얼마만큼 지장이 있느냐를 진단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울증은 얼마나 흔한 병으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정신과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을 호소를 하면서 오시고요. 그래요? 정신과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했던 역학조사에서는 평생 유병률이 약 4.2% 정도. 하지만 2000년대 후반쯤에 실시한 역학조사에서는 한 5.6% 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대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좀 붕괴되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를 하면서 이런 우울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혹자는 6명 중에 1명은 과거에 우울증을 앓았거나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앞으로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한 번 정도는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유병률을 보인다. 이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또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을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조금 더 소극적이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비율들이 좀 더 적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좀 터부시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즉 여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고 이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를 놓고 봤을 때 여성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월경, 출산, 폐경 등의 그 극심한 호르몬의 변화가 그 우울장애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월경전 증후군이나 출산 전후 증후군, 우울증후군, 또 폐경 우울증 등 여성에게만 존재하는 그런 우울증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출산과 관련한 우울증, 이제 그런 것들을 산후 우울증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변화라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기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즐거움이 또 배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 호르몬의 변화 자체가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면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이 또 달라지죠.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양육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잘못 케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 중에 하나는 아이에게 50cc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를 60cc를 먹였어.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나중에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죄책감이 시달리시면서 노팔심이나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우울증이 시작돼서 저한테 오셨던 분도 계시죠. 걱정이 많아져서. 예.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여성 우울증이 이제 나타나는 이유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편적으로 우울증의 원인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긴 하겠는데 정신 분석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 커서 사회생활 안에서 대인관계 안에서 그 욕구가 충분히 다 충족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즉 나, 그리고 나를 둘러싼 주변의 대인관계, 그리고 나의 미래, 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우울해진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연구에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박탈의 경험, 박탈. 예, 앞서 얘기한 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박탈의 경험들이 성인기 우울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네. 사랑받지 못하면 우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사랑받지 못한 경험들이 뇌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트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병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이라는 게 뇌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문제인 건가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우울제라는 알약을 주거든요. 그 약이 먹어서 마음에 어떻게 전달이 될까? 우리가 먹은 약들은 결국 우리 뇌에 가게 되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 안에 들어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들이 깨져 있죠. 가장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들은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 항우울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이게 내 체내로 흡수돼서 뇌 안에서 깨진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되찾아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요. 이 우울증의 이제 증상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는 그러니까 크게 기분 증상, 인지 증상, 그리고 생물학적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분 증상은 흔히 얘기하는 나 우울해. 나 아무 의욕이 없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가장 핵심적인 증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집중력이나 주의력 저하 등의 인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간혹 저에게 치매 걸린 것 같아요. 치매 검사를 해주세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면밀하게 검사를 해보면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인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죄책망상,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런 망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울증은 앞서 얘기한 증상 말고도 굉장히 서로 상반되는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기 때문에 쭉 늘어져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흔히 알고 있는 잠을 못 자겠어요. 식욕이 떨어져요. 라고 하는 것도 우울증의 좀 흔한 증상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을 못 잔다. 나 단순히 불면증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뭐 여기저기 다른 곳들을 다니시면서 수면제 처방을 오래 처방받았지만 불면 증상도 좋아지지 않으면서 이게 점점 알약의 개수가 늘어나시는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우울증에 대한 검사가 좀 더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단순히 수면제만으로 어떻게 증상을 조절하려고 하시면 증상 조절도 잘 안 되고 병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중요한 거니까 수면제만으로는 이제 고쳐지지는 않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잡초가 있는데 네. 잡초의 줄기를 따내고 나 이거 잡초를 다 제거했어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적절한 비유. 비가 한 번 오면 그 살아있는 뿌리에서 더 큰 잎사귀를 내면서 그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아까 또 우울증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좀 약간 주관적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현재 뭐 객관적인 진단 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현재로서는 증상을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DSM-5라는 진단 기준표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은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나타날 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만을 가지고 진단을 내릴 수는 없고 이러한 증상이 심한지 안 심한지 보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지장이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우울하고 의욕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시는 분들 솔직히 그러신 분들은 굳이 우울증이 있다라고 진단을 내릴 필요는 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정신과 진단의 좀 특징이고 좀 현재까지는 한계이긴 한데요. 정신과 질환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예를 들면 우울함, 불안함,
이런 증상들은 네.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특징들 중에서 심한 경우에 사람이 없는 데서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환청이라고 부르는 증상도 간혹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가지고 병을 진단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의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상의 장애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고 이 증상만을 놓고 진단을 하다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 섣부른 자가 진단은 굉장히 금물이고요. 네, 네. 훈련된 정신건강 전문가에 의해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약만 먹으면 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죠. 약물 가장 치료. 중요한 건 약물 치료고 결국 뇌 안에서 깨진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좀 찾아줘야 되는 거죠. 대부분 약물 치료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고요. 항우울제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과거에 사용되던 약물들은 효과는 괜찮았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죠. 오. 가장 흔했던 부작용은 졸리다, 따라진다, 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증상들인데 그래서 간혹 요즘도 정신과 약을 먹으면 바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멍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오래전 약물들에 대한 부작용이고요. 최근에는 그런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작용은 많이 개선한 그런 새로운 약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진다고 하셨는데 이 수치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약을 얼마큼 복용을 해야 균형을 찾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기간을 놓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보통 4주에서 8주. 물론 최근 나온 약물들은 좀 더 빨리도 호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은 4주에서 8주, 한 달에서 2달 정도 약물을 꾸준히 드시면 지금 당장 보이고 있는 급성기 증상은 충분히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약을 드시면 내가 많이 좋아졌구나. 내가 언제 그랬었지?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에 약물 치료를 중단할 수는 없고요. 한 6개월 정도 더 약을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환자들이 그 재발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재발을 막는 유지 치료를 좀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유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약 90%의 환자들이 2년 이내에 재발을 하게 되고요. 재발을 자주 할수록 유지 치료의 기간이 길어지고 이 급성기 증상을 잡기 위한 치료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 즉 2번 이상 재발을 경험하신 분들은 약 끊기 어렵고 평생 약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재발을 막는 치료를 쭉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발병하신 분에게는 6개월 정도 유지 치료하시기를 바라고요. 2번째 재발에서 오신 분에게는 한 1년 정도는 유지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상 재발해서 오신 분에게는 약은 좀 아예 꾸준히 드시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약을 먹기 싫으시면 초기 치료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우울증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뭐 어린 시절에 이 사랑에 대한 불충족, 그러니까 사랑 결핍이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4주에서 8주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발률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재발률이 좀 조사가 된 통계 자료가 있나요? 재발률에 관계된 통계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유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않으면, 경우에 90% 정도가 2년 내에 재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1년 이내에 약 75%의 환자들이 재발을 한다고 하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이 발병한 환자분들은 이런 생물학적인 원인도 원인이지만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약 먹는다고 그게 다 충족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개인의 성격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약을 먹고 지금 증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내 주변의 사회적인 환경, 나의 대인관계상의 문제, 나의 성격적인 문제들 때문에 또 재발의 가능성들도 나름 굉장히 높으신 상황인 거죠. 그럴 것 같네요, 예. 진짜.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우울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를 가면은 이력이 남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것조차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저한테 오신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 아는 누구는 약안 먹고 정신력으로 이겨냈다더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우울증은 약 안 먹고 내버려둬도 6개월 정도 지나면 저절로 호전이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런 질환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우울증과 정신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중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싸웠던 영국을 이끌었던 처칠 수상이 평생을 우울증이라는 병을 끌어안고 살았거든.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앓고 있는 우울증이라는 병에 이름을 붙였어요. 블랙독이라고 검은 개라는 별명을 붙이고 평생 데리고 살 정도로 지내셨던 분인데 처칠 수상이 정신력이 약해서 우울증이 걸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이게 기간 자체가 워낙 길어지고 이게 호전되는 율들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약물 치료를 받으시고 제대로 된 적극적인 치료를 초기에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 치료약, 그러니까 항우울제가 될 텐데 이 항우울제 말고 혹시 다른 종류의 약들이 또 있을까요? 항우울제 이외의 다른 종류의 약물들을 이야기하시면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효과가 없을 때 갑상선 호르몬제를 사용하거나 뭐 바이타민 D 같은 영양제를 같이 좀 복용하시거나 뭐 이런저런 실험적인 도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물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것만으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항우울제를 사용하면서 부가적인 요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약물 치료 이외의 다른 치료 방법은 흔히 보통 일반인들이 상담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신치료의 방법을 좀 동원할 수도 있죠. 정신치료가 약물치료만큼의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이 정신치료는 기간이 좀 길고요. 보통 정신치료할 때 1년에서 2년, 3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치료, 광치료라고 부르는 라이트 세라피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하루에 30분 이상 1만 룩스 이상의 빛을 쬐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뇌 안에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이고요. 오후의 햇빛보다는 오전의 햇볕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왕이면 12시 이전에 밖에 나가서 한 30분 정도 집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거나 서 있거나 뛰거나 좀 하시라고 30분 정도 이상의 외부 활동을 제가 권유하기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운동하시는 거, 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거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만으로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요. 우선 1번은 항우울제를 복용하시면서 이런 방법들을 같이 병행하시면 호전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을 계속 내 몸에 습관을 들여서 오전에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완전히 낮춰서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집 밖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햇빛도 보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이 항우울제는 의존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비슷한 증상만 나타나면 우울증 치료제만 찾게 되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항우울증을,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그 우울장애를 치료한다는 거는 약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한 정신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죠. 네. 그래서 똑같은 약을 내과 의사한테 받는 거랑 정신과 의사한테 받을 때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치료, 대처 방안들을 같이 또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 흔히 뭐 화병이라고 불리는 증상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화병과 우울증은 또 엄연히 다른 질환인 거죠? 조금 다른 질환이고요. 네. 이 화병은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굉장히 독특한 질환이고, 그래요? 화가 불화자를 써서 가끔 이제 대부분 나이 든 여성분들한테 주로 나타납니다. 이제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시집 와서 고생한 얘기를 소설책으로 쓰기 시작하면 10권도 넘게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네. 그런 분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건데요. 주된 증상은 명치나 목, 가슴쯤에 큰 덩어리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여기를 꽉 막고 있다. 음식을 먹으면 이게 걸리고 여기서 열이 확 올라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현재의 진단 기준으로 따지자면 우울장애 내지는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치료 방법은 우울증과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닥터 MBC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물론 정신과에 방문하시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던 슬로건이긴 하지만 이게 잘 걸리고 잘 낫는다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감기가 재발을 자주 한다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기도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면 폐렴으로 진행되고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거의 극단적인 사고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실 수 있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의심되시면 초기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홍정환 과장과 함께 우울장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올겨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눈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세먼지에 포함된 각종 유해 물질은 호흡기뿐만 아니라 안구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처럼 눈의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렌즈보다는 안경을 쓰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인공 눈물을 사용할 때는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으로 하루 6번 이내 정도만 점안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